이번에 합천하고 김해를 대상으로 또 이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가기도 잘 못하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은 합천에 있는 가야고분군 중에 이 옥정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옥정고분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들이 옥정고분군이 작년 9월에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재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이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제야에 있는 사학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정고분군하고 남원에 있는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이 두 고분군이 이게 이제 무슨 가야라고 표기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따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의 임나일본부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옥정고분군과 다라국 그리고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정고분군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정고분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옥정고분군이 다른 고분군들에 비해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요번에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지정된 것 중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옥정고분군은 비교적 조그만 언덕입니다.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올라가시기엔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특히 봄에 가보시면 박물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뒷뜰을 아주 예쁘게 꾸미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합천박물관에서 20년간 근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합천군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세계유산 지정하는데 이제 거기에 좀 힘을 보태라 해갖고 제가 가야사 복원 개장을 하면서 지난 9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계유산 등재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옥정고분군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같으면 이렇게 예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사진 작가분이 여러 고분군들을 다 자기가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포인트를 잡고 찍었던 사진이라서 이건 봄날의 옥정고분군입니다. 꽃도 보이죠? 네. 예쁘죠? 이 연못은 자연 연못입니다. 자연 연못인데 저희들이 약간 이제 돌을 갖다 좀 깔아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건 여름의 옥정고분군입니다. 네. 여기 보면 안개도 막 피어 있고 그렇죠. 주로 보면 이걸 찍을 시간이 새벽녘에서 이제 해 막 뜰 무렵 이럴 때 이제 사진을 주로 찍더라고요. 네. 역시.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진은 작가분이 이 사계절을 다 다녀도 옥정고분군이 하필이면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을 무렵에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겨울 이러면 이 설경을 찍어야 되거든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결국 제가 찍은 사진 가지고 썼습니다. 네, 합천의 가야시대 유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천에는 이 지역이 경상남도에서 합천이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고분군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 경남에서 가장 고분군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지금 조사가 된 곳이 함안군입니다. 네, 함안군 다음으로 지금 합천군이 많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합천은. 왜냐하면 그동안 합천의 문화재 담당자들이
여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주로 보면 합천의 문화재 담당자들은 주로 이제 이 해인사에 신경을, 네, 해인사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국가 예산도 해인사에 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매장 유적에 대한 이 조사가 좀 등한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옥정고분군이 세계유산이 됐으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발굴 조사도 이루어질 테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천에 이제 그 기존에 알려진 것들은 그 가야고분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 옥정고분군하고 그 합천의 남부 지역에 삼가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삼가면은 뭘로 유명한가 하니까 아니 좀 먹거리를 많이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예, 그 소고기가 유명하죠. 소고기 유명하게 된 게 소고기도 뭐 맛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값이 좀 저렴했습니다. 적어도 이 창원이나 마산 시내에서 먹는 소고기 값의 반 정도면, 반값이면 거기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명세를 탔는지 상가면 하면 다 소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상가면은 그 상가고분군이라고 하는 아마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큰 고분군입니다. 지금 함안에 있는 그 마리산 고분군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그거보다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봉분의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상가고분군도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합천 지역에는 이처럼 이제 다양한 고분군들이 각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옥정고분군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옥정고분군이 예전에 이 처음 발굴 조사를 한 게 1985년부터인데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처음으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 경상대가 한 5차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재 전문기관들 옛날에는 이제 박물관 대학 박물관에서 주로 발굴 조사를 하다가 한 20-30년 전부터는 이제 문화재 전문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이 문화재 전문기관들이 발굴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대학생들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겸 해가지고 막 가서 일하고 이래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전부 전문기관들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들이 직원들은 대부분 다 고고학 전공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발굴 조사는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련되고 또 빠르고 신속하게 발굴 조사를 합니다. 1985년부터 5차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했던 이 옥정고분군은 그래서 그 중요성이 인정돼서 사적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발굴 조사한 범위를 보면 그 시기가 한 4세기에서 6세기 중반, 6세기 중반이 바로 가야 멸망기입니다. 그래서 한 4세기 무렵부터 이 고분군이 조성돼 가지고 6세기 중반 가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옥정고분군 조금 남쪽 편으로 그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 인근의 성산리 332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집을 지으려고 조그만 한 200평쯤 됩니다. 집을 지을 공간에 뭔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소규모 발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옛날 같았으면 전부 다 집 지을 사람이 다 발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소규모 발굴은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문화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한 200평 정도 되는 그 땅에 무덤 숫자는 80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들이 시기가 4세기에서 6세기 중반이 아니고 1세기부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무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정고분군은 지금은 1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던 그런 고분군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 형태도 가야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무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가야 고분군 중에서 가장 화려한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역사 스페셜에서도 아주 크게 나왔죠. 그 옛날에 유인촌 씨가 그 사회를 보던 그 역사 스페셜에 보면 황금칼의 나라 뭐 다라국 제7가야 다라국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목을 붙여서 나왔는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나 함안 마리산 고분군 같은 경우 도구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그 도구를 해갔죠. 창녕의 교동 고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옥정 고분군은 도굴도 물론 많이 됐습니다만은 도구로 안 된 무덤들이 꽤 많이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가야 고분군 중에서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유물들이 여기에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그 갑옷, 투구, 뭐 각종 무기 이래 돼 있는데 그 비늘 갑옷, 판 갑옷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그만 철편들을 쭉 연결해 가지고 입는 그런 갑옷입니다. 이게 가야의 가장 주력 갑옷입니다. 판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판을 연결해 가지고 만든 갑옷인데 이거는 가야 초기에 시대가 좀 앞섭니다. 왜냐하면 비늘 갑옷하고 판 갑옷은 생김새부터 알 수 있듯이 비늘 갑옷은 활동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훨씬 더 특히 말을 타는 기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착용하기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비늘 갑옷이 9구가 나왔는데 물론 이게 지금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늘 갑옷이 나온 고분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땅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 철편들이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원형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구 같은 경우에 보면 금동 장식으로 된 투구가 2구가 나왔고 일반 투구 12개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각종 무기류는 용복문 한두대도가 8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용복문 한두대도라고 하는 거는 그 손잡이 끝에 둥근 고리가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두대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환두 안에 용이나 봉황이 조각된 용이나 봉황을 장식한 그러한 환두대도입니다. 지금 뭐 아마 고령에서 한 점,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창녕 교동에도 아마 나왔을 텐데 일본이 다 뭐 화차 세대 분량으로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용복문 한두대도가 나온 고분군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8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가춤을 보면 말머리 가리개가 6점 이렇게 돼 있는데 말머리 가리개라고 하는 거는 말의 머리에다가 이래 투구를 씌우는 거죠. 말머리 가리개가 우리 동북아시아 일대 중국에는 한 점도 나온 게 없고 일본에 2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4점 정도. 그 중에서 6점이 옥정 고분군에서 단일 고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그런 고분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 고분군 중에서는 뭐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게 상당히 많죠. 아마 국립경주박물관이나 가보시면 경주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귀걸이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가야는 생각보다 이 금제 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야 고분군 중에서 가장 많은 40쌍의 귀걸이가 나왔다. 이런 것도 가야 귀걸이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분군 이름이 옥전인데요. 이 옥전이 한자로 하면 구슬옥자의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옥전 고분군 이래 부르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딱 풀이하면 구슬밭이 됩니다. 아마 예전에 조선 후기에도 보면 그 조선 후기 지도에 옥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조선 후기에 밭을 일구면서 밭을 갈다 보니까 그 구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구슬이라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전부 다 목걸이를 구성하는 둥근 그 구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슬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M25분이라는 한 무덤 안에서 2000점 정도 되는 구슬이 나왔다. 이런 걸 보면 구슬 치렁치렁 걸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여러 나라 이름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야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는 주로 육가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육가야가 아니고 적어도
12개 이상, 예, 최대 20개 이상, 예, 이런 가야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변진의 나라들입니다. 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변한, 변진하는 나라 이름 있죠. 그 중에 나라 이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것이 그 가야 시대의 나라 이름들입니다. 요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뿐만 아니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나라 이름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대충 그 어느 지역이다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합천의 나라는 여기 보면 이 다라국, 그 다음에 요 사이기국, 요 주로 이제 요 상가 고분군으로 추정됩니다. 삼반하국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튼 낙동강을 건너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령으로 보는데 어령 신반, 예, 어령 불인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불인면에는 대표할 만한 고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옥정 고분군의 유구 분포도입니다. 지금 이 유구라고 하는 거는 그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그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들이 발굴조사구역입니다. 다 발굴조사를 한 것들입니다. 그냥 요 둥근 이것들은 아직 발굴조사를 안 한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둥글게 돼 있죠. 요 둥글게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봉분이 있는 무덤들입니다. 볼록하게 이래. 지금 이쪽에 있는 그 동그란 표현이 없는 것들은 그냥 아마 우리가 발굴조사할 때는 평평했거든요. 평평한데 옛날에는 뭐 조금 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발굴조사 당시에도 봉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네, 옥정 고분군 전경입니다. 여기 이제 봉분이 있는 무덤들이 쭉 있습니다. 좀 전에 봤듯이 여기 봉분이 없는 무덤들이 있죠. 요 무덤들은 지금 요 숲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옛날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요 나무들을 다 벌채해가지고 지금은 그 유구의 모습들을 전부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론으로 본, 예, 볼록볼록하게 좀 예쁘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무덤들 있죠? 이거는 이제 민묘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만들어진 무덤, 이쪽 큰 무덤들이, 예, 요것들이 이제 다 고분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봉분이 있다 해가지고 M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봉분이 없는 무덤은 M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M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영어의 마운드, MOUND, 마운드 약자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발굴조사하기 전만 해도 사실 이 무덤이 어떤 성격의 무덤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다만 이제 외형만 보고, 봉분이 있으니까 일단 M을 붙이자. 봉분 없으면 그냥 붙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경상대학교 박물관 팀에서 그 임의로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분 안에서 어떤 주인공을 나타내는 명문이 발견됐다. 이러면 이제 이름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백제의 문영왕릉. 문영왕릉 전까지만 해도 송산리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나갔었는데 문영왕릉은 지석이 발견되면서 백제 사마왕의 무덤이다 하는 거 알게 돼가지고 사마왕이 누구냐? 문영왕이다. 이래서 이제 백제 문영왕릉 이렇게 이름이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봉분이 있는 무덤들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황남동 뭐 1호분, 2호분, 황호동 뭐 1호분, 2호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발굴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덤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더라. 이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천마총. 예, 천마도가 나왔다. 천마총이라고 붙였고. 금영총.
금령총은 금관하고 방울이 나왔다. 이래 금령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경주에 있는 무덤들은 그 주인공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명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일단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쭉 이름을 붙인 셈입니다. 원래는 발굴 순서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 무덤을 먼저 발굴하고 이 무덤 뒤에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봉분이 있는 숫자대로 그냥 번호를 1년 번호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M35분을 먼저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M15분 발굴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무덤들은 아직 발굴 조사가 안 된 무덤들입니다. 네. 봄에 찍은 옥정고분군입니다. 자, 이게 이제 M35분 발굴 조사를 막 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무덤이 M35분인데 M35분을 막 발굴 조사를 하고 요게 이제 M15분 자리입니다. M15분 발굴 조사를 막 하려고 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발굴 당시 모습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그 문화유시 문중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시들이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산림 녹화를 한다고 이 언덕이 예전에는 거의 뭐랄까 민둥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시 문중에서 어떤 나무를 심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 나무하고 니기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 나무는 너무 싸구려다. 니기다를 심자. 이래 좀 그래도 소나무 비슷하게 생겼고 해서 니기다 소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전부 다 가늘죠. 이게 뭐 중간에 감벌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나무가 그냥 삐죽삐죽하게 키만 큰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경상대 박물관 팀에서 이제 사전 지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봉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벌채를 한 거죠. 벌채하니까 이 봉분 규모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참 옛날에는 발굴 조사를 할 때 참 열악했던 게 뭔가 하면, 네. 지금은 뭐 드론 띄워가지고 바로 탁 사진 찍으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조사를, 이 안에 이제 발굴 조사를 하고 안쪽으로 막 파들어가면 여기를 사진을 찍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요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예,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자, 생각보다 경주에 있는 그 큰 무덤들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좀 전에 봤듯이 별로 안 높죠. 높이가 진짜 한 2, 3, 최대 높아봤자 한 3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꼭대기에 도굴 구멍이 있습니다. 대단한 도굴꾼들은 아니까, 예, 봉분이구나 하는 걸 아니까 이걸 도굴을 해본 것입니다. 자, 봉분의 높이가 왜 높지 않았는가? 옥정고분군은 바로 고령이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 거의 같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 딴 나라거든요. 이 딴 나라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무덤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발굴 조사를 해보면 그 무덤이 뚜껑이 돌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옥정 고분군은 나무로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매장 방법의 독특함입니다. 사실은 어떤 집단과 집단을 구별하는 그 특성 중에 하나로 장례 문화를 꼽거든요. 옥정 고분군하고 고령지산동 고분군을 만든 세력은 완전히 다른 세력이다 하는 것을 무덤 만드는 방식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 뚜껑을 만들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무는 점점 약해지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봉분의 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봉분의 높이가 처음 쌓았을 때보다는 훨씬 낮게 되는 거죠.
이 덕분에 도굴의 피해를 좀 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지산도 고분군이 도굴의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한 것은 여기가 전부 돌뚜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그 찔러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찔러보면 그 돌이 탁 부딪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뚜껑이 있다 하는 걸 도굴꾼들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뚜껑만 탁 열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 뚜껑 돌이 이제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싹 제끼면 안으로 사람 하나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가 유물을 끄집어냈던 것 같은데 이 옥정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암만 침을 찔러봐도 뭐 이게 뭔가 딱딱거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봉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굴 해보고 이렇게 도굴 해보고 여러 도굴 구멍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안까지 못 들어간 거죠. 유물은 정작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굴의 피해를 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정고분군을 만든 세력이 다라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라국에 관련된 문헌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중국에서 한 52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양직공도. 양직공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중국의 이 양나라라고 그 남북조 시대에 강남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지역에 외국의 사신들이 황제를 배할하러 오는 거죠. 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겁니다. 그때 백제 사신도 그 양나라에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직공도는 그림인데 그림에 백제 국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백제 사신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백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제국의 사신에게 양나라 황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나라 옆에는 뭐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주위에 조그만 나라들이 있다 하면서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다라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마 백제 주변은 거의 가야 쪽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반파는 우리가 뭐 대가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령지산동을 만든 그 세력입니다. 그 당시 백제 때는 반파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창녕의 영산이라고 보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는 이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것은 신라입니다. 지금도 경주시에 가면 사라리라는 마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신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기문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의 남원 또는 장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침나라고 하는 곳은 탐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위의 나라들이 전부 다 백제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백제를 따랐겠습니까? 이거는 백제 사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라도 사실은 자기들이 속국인 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본서기 아주 이런 시기 것인데 신공이라고 하는 여자 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계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일본서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를 쳐서 격파했다. 그리고 이 다 가야의 나라 이름들입니다. 칠국을 평정하였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가야의 나라 이름들은 아마 후대에도 이런 식으로 불렸으니까 이 당시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 하는 정도는 지명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라국 관련 문헌 자료에서 이 헌명이라고 하는 일본의 왕이 있을 때 대체로 한 500년대 중반쯤입니다. 이때 보면 알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나오고 요게 이제 하만 우리가 삼국 유사에는 아라가야라고 나오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라고 하는 거는 고령의 대가야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졸마, 삼반의 전부 다 가야의 어떤 나라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다라가 나옵니다. 다라의 하안기 이타. 아마 하안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지배층의 일부인데 왕은 아닌
왕보다는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예, 또 헌명왕 때인데요. 이때는 이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가 연결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뭔가 하면 백제왕이었던 성왕이 가야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성왕이 당시에 김해 건강가야 쪽이 아마 신라가 멸망을 시켰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나를 다시 부흥시키자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임나부흥회의 또는 임나복권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 가야 너그 나라가 망했는데 말이지 가야가 어쨌든 힘을 합쳐가지고 신라에 대항해서 그 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백제 성왕은 이제 이렇게 가야 왕들을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백제는 가야를 자기들의 거의 자기들을 따르는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 나라 중에서 일부가 신라에 의해서 망하니까 그거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두 번이나 소집해서 성왕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왕들이 별로 따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가야가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백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신라하고 싸우자 하면 억지로 싸우기는 싸웠을 텐데 백제도 그만한 힘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멸망기사입니다. 이 가야가 멸망했을 때 이것도 일본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라가 임나의 관가를 쳐서 없앴다. 이 임나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야 당시에 이 일본 측에서 가야를 부르는 명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야 당시에 가야라고 불렸다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가야 당시에는 가야라고 안 불렀습니다. 가야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가야라는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삼국사기가 고려 인종 때 만들어진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고려 태조 때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해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게 삼국유사에 또 실려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가야라고 불렸던 것은 고려 초부터 무슨 가야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가야는 뭐라고 불렀느냐? 임나 또는 가라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옥정고분군의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다라국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추정을 하게 됐는가 하면 다라국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앞에 봤던 기록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아예 다라국에 대한 말이 없고 중국적 기록하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다라국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발굴조사를 통해서 획득한 우리 유물과 유적에 대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결국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다라국이 처음에 나라를 어떻게 일으켰는가? 이 400년 전후에 이 옥전 지역에 다양한 무기류들, 금속 유물 이런 것들과 고분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라국이 왜 갑자기 400년 전후에 특히 합천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를 또 추정을 해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토기의 모양이나 무덤 축조 방식이 김해 부산 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락국의 영향일 것이다. 자, 당시에 가락국 사람들이 왜 합천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 예, 그 이유는 400년에 일어난 고구려군의 남정 때문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릉비를 보고
이때 그 가락국, 예, 보통 우리가 건강가야로 부르고 있는 김해 지역의 가야가 이때 아마 괴멸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거의 멸망에 가깝게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락국의 지배 집단이 일본으로 대거 도망을 갔을 테고, 또 경남 서부 지역의 낙동강을 따라가지고 진출을 했을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김해 지역의 선진적인 그 문물을 가지고 합천 지역에 와서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김해 지역하고 합천 옥전 토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닮았습니다. 거의 똑같죠? 요거는 이제 그 항아리 같은 것을 받치는 그릇 받침인데요. 김해 부산 지역과 합천 옥전 지역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굽다리 접시를 봐도 굽다리 접시도 상당히 닮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가락국 세력이 합천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무로 만든 덧늘 무덤인데요. 옛날에는 다 목광묘라고 불렀죠. 목광묘의 형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목광묘 이러면 나무로 곽을 짜서 만든 무덤이니까 돌 같은 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김해 지역하고 이 합천 옥전 지역은 지금 요 빈 공간은 나무 덧늘이 있었을 공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덧늘이 있었을 공간인데 처음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나무 덧늘을 놓고 그러면 빈 공간이 좀 있죠. 이 빈 공간을 돌로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광묘는 사실은 그 김해하고 합천 옥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지역은 돌을 일부러 채워 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다라국 최초의 아마 왕릉급에 해당되는 무덤일 겁니다. 봉부는 없었습니다. 봉부는 없어가지고 M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고 그냥 23호분입니다. 5세기 초반에 처음 만들어진 최고의 그 지배자 무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최고의 지배자 무덤이라 생각되느냐? 금동제 관모가 나왔고요. 금동제 투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동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기존의 옥전 지역의 조그만 무덤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 무덤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1호분, M2호분 이런 이름들이 붙은 봉분이 있는 무덤들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그 규모가 커집니다. 자, 요런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분의 형태가 완전 둥근 것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돌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요게 무덤의 호석입니다. 봉분의 흙이 못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무덤의 그 형태는 막 요 정도 되는 조금 타원형으로 생긴 그런 무덤이고요. 요 안에 이제 목곽이 있습니다. 이 돌이 있죠. 아마 목곽과 그냥 구덩이 사이를 이 돌로 메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뚜렷이 그 고령지산동 고분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고령지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호석 둘은 요 안에 이제 지배자의 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순장자들이 여기 쫙 안쪽에 순장곽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라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 이 M1호분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요렇게 그 봉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딱 주인공의 그 곽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보면 요 무덤들이 있죠. 이게 전부 순장자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령지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부 다 돌뚜껑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나무 뚜껑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습니다. 자, M1호분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목광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위석 목광묘. 예. 둘러싸다,
그런 위자입니다. 두를 위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목각을 두르는 돌이 있다 해서 위성목각묘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M1호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인공의 머리하고 뭐 몸통 부분이 좀 있던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 또 발굴한 사람들이 아직 유물을 다 꺼내기 전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 이유가 무엇인가? 도굴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M3호분을 먼저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M1호분을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간격이 한 몇 개월 있었습니다. M3호분을 발굴 조사를 하고 이 고분이 완전히 이제 도굴이 안 된 완전히 그 진짜 깨끗한 무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M3호분 발굴 때문에. 바로 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어떤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가 하면 M3호분 발굴 조사를 딱 하니까 이 무덤의 구조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도굴꾼들이 그걸 놓치질 않았습니다. 네, 도굴꾼은 거의 천재라고 생각됩니다. M3호분이 발굴 조사가 되고 M1호분 발굴 조사를 바로 못했던 이유는 그 유시문중하고 이래 협상을 땅에 대한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좀 구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7, 8개월 정도 그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기를 도굴을 해갔던 것입니다. 왜냐? 무덤 구조를 알게 됐으니까. 고령지산동처럼 돌뚜껑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뚜껑이 없더라도 끝까지 파보자. 끝까지 파내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굴되고 난 뒤에 합천군에서는 그 아주 옛날입니다. 합천군에서는 경찰들하고 이제 도굴꾼들을 잡으려고 이제 거기 밤에 보초도 쓰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미 도굴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도굴이 안 됐다면 여기도 용복문 환두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자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M2호분이라고, M1호분 바로 옆에 있는 무덤인데요. 발굴을 하고 이제 시작한 단계입니다. 네. 본분을 파봤는데, 여기에는 사람뼈가 나왔습니다. 사람뼈가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일부가 나왔는데, 좌우 대퇴골 일부가 부식된 채 발견되는데, 대체로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M1호분이 남자 왕의 무덤일 테고, M2호분이 그 여성의 무덤으로 아마 왕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3호분까지 뭐 무덤이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아주 무덤이 커지고요. 이 시기에는 토기가 이제 고령지산동 고분군 토기하고 좀 비슷한 토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령지산동 세력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가까우니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덤 축조 방식이 아주 그 고령지산동과는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그 합천을, 이 옥정고분군을 제외하고 그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또 전라북도 동부에 있는 장수라든지 남원, 이 지역들은 전부 다 대가야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지산동 고분의 무덤 양식을 본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옥정고분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보통 그런 이 경남 서부 지역을 보통 대가야 연명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가야 연명체의 나라들의 무덤은 구덩식 돌덧늘 무덤을 보통은 채택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옥정고분군은 그냥 덧늘 무덤을 쓰고 있다. 예, 목광묘. 예, 그러니까 그 석광묘하고 목광묘하고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고령지산동 고분군은 석광묘를 쓰는 데 비해서 옥정고분군은 목광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덮개는 돌로 하지 않고 나무로 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점도 특징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정말
깨끗한 상태로 발굴 조사된 M35분입니다. 물론 곳곳에 도굴의 흔적은 엄청 많았습니다만은 정작 이 안까지는 도굴이 안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혹시 보고서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령 지산동 고분하고 이 M35분을 비교해 보면 이 곽 자체가 고령 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유물을 훨씬 많이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직 유물 꺼내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토기들이 다 부서진 채로 있죠. 토기가 부서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도굴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나무 덮개니까 위에 그 봉분이 그대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합으로 인해서 이 토기들이 전부 다 깨진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뭔가 엄청 많죠? 이게 전부 다 쇠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단일 고분 중에서 하여튼 가장 많은 유물인, 가야 고분군 중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뭔가가 쭉 이어져 있죠? 이게 뭔가 하면 그 관을 받치는 받침대입니다. 관 받침대인데 도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갖다가 이제 주조를 해가지고 깔고 그 위에다가 관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김해나 부산 지역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쇠덩어리. 예. 쇠덩어리를 그 김해나 부산에 있는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이라든지 복천동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쇠덩어리를 갖다 무덤 속에 넣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거는 주조로 된 쇠도끼를 쭉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 쇠도끼를 진짜 도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막강했다 이런 걸 아마 보여주려고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용복문 한도대도입니다. 네, 귀걸이 보이죠? 네. 땅이 이제 발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M35분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뭐 같이 생겼습니까? 갈고리 비슷한데요? 예? 갈고리. 예, 사슴뿔입니다. 예. 예. 녹역이죠. 사슴을 2마리 내지 3마리 정도 이 공간에 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보통은 사슴을 이렇게 넣으려면 일반적으로 우리 무덤에서 그렇습니다. 말 같은 거, 소 같은 거 넣거든요. 주로 목을 잘라가지고 목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아까 앞에 잠깐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래쪽이거든요. 이 아래가 텅 비었어요. 이 사슴을 통째로 넣은 것입니다. 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순장을 해도 머리만 요래 잘라가지고 넣는데, 얘는 왜 통째로 넣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덤 주인공이 내세에 식용으로 하라고, 예. 그래서 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는 이 사슴을 이 무덤 주인공이 아주 애지중지하던 애완동물이니까 또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슴 뿔이 우리나라의 그 조그만 사슴이 아니고 이 시베리아 쪽에 있는 엘크 종류의 사슴 뿔이라고 경상대 수의학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슴의 크기도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장털, 예, 금동으로 된 안장털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걸이, 말 탈 때 발걸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뭔가 하면 숫돌입니다. 신기하죠? M35분은 지금 용복문 한도대도만 4자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왕의 무덤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왕의 무덤에서 웬 숫돌이 발견됐을까? 네. 보통 우리가 숫돌이나 또 뭡니까, 그 망치,
또 이렇게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칼을 간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건 결국 뭔가 하면, 당시에 지배자가 철을 독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이 다른 무덤에서 잘 안 나옵니다. M35분에서만 망치도 나오고요. 이 숫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요게 바로 비늘 갑옷입니다. 이게 땅에 막 꽉 박혀가지고 지금 여러 부분으로 다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엉켜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다양한 무덤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요거는 이제 요런 무덤이 바로 고령지산동 무덤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다만 고령지산동 무덤하고 같은 형태지만 역시 뚜껑은 나무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혹시 답사를 해보시면 요 봉분만 다 복원되고 이쪽에 있는 전부 다 잔디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답사 가서 이렇게 밟고 있는 땅 속에 전부 다 이런 무덤들이 있다는 거. 네. 무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M6호분이라고 하는 무덤인데요. 이 무덤도 역시 고령지산동 고분하고 같은 돌덧늘 무덤입니다. 뚜껑은 역시 나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좀 독특한데요. 요거는 신라식 무덤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트기식 돌박 무덤이라 해서 기존에 우리가 돌덧늘 무덤이나 또는 덧늘 무덤이나 이런 무덤들은 전부 다 땅을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묻고 봉분을 이렇게 덮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무덤들은 어떤 건가 하면 요 앞부분이 조금 튀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을 넣고 그 다음에 입구를 임시로 닫고, 다음에 이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 있죠, 부인이 이제 뒤에 죽으면 다시 이 돌을 헐고 이 안으로 또 관을 넣고 다시 뚜껑을 덮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앞트기식 돌박 무덤 이렇게 되는데 앞을 틔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아까 앞에 봤던 우리 돌덧늘 무덤이라든지 덧늘 무덤 이런 무덤은 전부 다 한 번 시신을 매장하고 나면 끝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런 무덤은 2번 이상 가능하다. 실용적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신라식 무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11호분이라는 무덤인데, 이거는 이제 진짜 가야멸망 거의 다 됐을 때의 무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돌박 무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무덤을 옛날에 한자어로 횡열식 석실붓 이렇게 이름을 붙인 무덤인데요. 이 무덤은 백제식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옥정고 5분군의 마지막은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방입니다. 방을 만들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이 널길, 복도처럼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을 따라 가지고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입구에는 돌문이 있는데, 이런 무덤 구조는 어떤가 하면 여러 번 또 장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고 해도 한 서너 번 이상 가능한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옥정 5분군의 마지막은 이처럼 돌박 무덤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게 또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 요 길에서 뭔가가 하나 나왔거든요. 원래는 유물은 다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돌방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복도에 귀걸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렇죠. 도굴꾼의 작품입니다. 예. 도굴꾼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일단 또 어둡고 이러니까 막 나오는 과정에서 그 귀걸이 한 쌍을 한 쌍 중에 한 짝을 놓고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다라국이 이제 멸망한 무렵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합천군 가야면에 매안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견된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해석은 잘 안 됩니다. 글자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신해년으로 보고도 있고 사식간지 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족장급 되는 사람들의 명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아마 531년경에 가야의 수장들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동 대응하기 위해 40명이 모여 회합을 가진 후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글자로 새겨 맹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하여튼 수장들이 모였다, 이런 정도의 비석으로 추정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비석 중에 가야의 비석으로는 유일한 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는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정고분군이 토기들입니다. 그 옥정고분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토기가 나옵니다. 그 다른 지역들의 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녕에 비화가야식 토기도 나오고 있고, 또 고성에 소가야식 토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가야식 토기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토기들이 그 옥정고분군 안에 발굴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옥정고분군만의 다른 지역에는 없는 유일한 아주 독특한 큰 모양 토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요런 토기는 좀 흔합니다. 예, 함안에서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토기들이 좀 독특하죠. 요 귀가 달린 요런 토기들은 뭐랄까, 지금으로 봐도 그죠? 그 생맥주 같은 거 좀 담아 먹어도 네, 하여튼 좀 독특한 토기입니다. 자, 그 우리 고령하고 합천이 거의 공유하고 있는 토기의 양식인데, 그래서 막 대가야식 토기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뭐 고령 합천 토기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을 보시면 단추 모양 손잡이, 예, 뚜껑 손잡이가 단추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 굽다리를 보시면 팔자다리에 굽구멍이 상하 일렬로 뚫려 있다. 예. 굽구멍이 두 개 있는데 상하가 같단 말이에요. 일자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뭐랄까요, 다리 달린 항아리인데, 항아리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원을 말아놓은 듯한 손잡이, 이런 것도 대가야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릇 받침이고요. 요거는 긴목 항아리. 요런 데 보면 이 그릇 받침에 그 국구멍이 있는데, 국구멍이 마치 종 모양처럼 되어 있다. 요런 것도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가야식 토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녕식 토기입니다. 비화가야식 토기인데, 뚜껑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앞에 봤던 대가야식 토기가 단추처럼 생긴 뚜껑 손잡이인데, 이 뚜껑 손잡이가 굽다리 접시 다리를 뒤집은 것과 같은, 예, 요거를 뒤집어서 만든 것처럼, 소형으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굽다리 접시 다리가 직선적이다. 엇갈림 굽구멍을 갖고 있다. 앞에 거하고 다르죠? 앞에 거 보십시오. 요런 데 보면 요게 팔자다리, 그러니까 여기 좀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을 그으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창녕식 토기는 일자로 내려온다. 네. 요런 특징이 또 있고요. 이 굽구멍이 엇갈려서 표현된다. 이런 것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목 항아리는, 예, 역시 요게 보통 일반적으로 고령 합천식 토기는 요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목이 좀 직선적이다. 이런 것이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하만 아라가야식 토기는 생긴 모양이, 예, 굽다리 접시의 생긴 모양이 마치 공짜처럼 생겼다. 예, 이런 게 또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만 톡의 특징은 굽다리 접시에 이처럼 마치 열쇠구멍처럼 생긴 요런 모양. 그래서 요걸 또 불꽃 모양이라 해가지고 요즘 빵도 팔고 그럽니다. 예, 불꽃 모양 굽구멍. 요런 것도 하만 지역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옥정고분군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정고분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안 나오는 토기는 요겁니다.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가해식 토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또 토기 종류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굽구멍이 삼각형이다. 예, 굽구멍. 다리 끝이 꺾여 있다. 한번 탁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 입술 부분이 바깥으로 수평을 이루면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특징. 그래서 토기 모양을 보면 대체로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각각 좀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M15분이 도굴이 아까 됐다고 했는데, 그, 도굴꾼들도 가져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원래 발굴 상태입니다. 예, 뭐, 어차피 깨졌으니까 이게 유물이라 생각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경상대학교 박물관 측에서도 이 상태 그대로 이를 퍼가지고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유물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유리인데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붙여보니까 이런 상태가 됩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기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입니다. 높이가. 예, 그렇게 큰 잔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거를 전시하게 된 것은 가야고분군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나온 유일한 로망글라스라는 것입니다. 예. 왜 우리가 로망글라스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 이 유리잔이 처음 만들어진 데가 그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 지금으로 치면 뭐, 시리아, 레바논, 네, 이런 쪽. 그런 쪽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걸 아마 실크로드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다라구, 그러니까 옥정고분군에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분명히 옥정고분군을 만든 이 세력이 이 로망글라스를 만든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어디서 수입해 왔을 텐데, 수입의 루트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시면, 경주의 금령총에서 나온 유리잔하고, 뭐, 쌍둥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신라 쪽에서 얻은 것일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신라도 어차피 수입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백제 관모입니다. 관모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의 안쪽에, 머리에 쓰는 모자, 요게 관모입니다. 그래서, 관은 없고, 지금 관모만 나왔는데, 23호분에서 출토된 겁니다.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리자루 금칼인데요. 이게 사실 옥정고분군을 대표하는 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야고분군보다 제일 많이 나왔고, 또 모양도 예쁩니다. 대체로 보면 이 고리자루 금칼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장식된 문양에 따라서 세입고리자루 금칼이 있고, 세고리 고리자루 금칼이 있고요. 용문양 고리자루 금칼이 있고, 용복문양 고리자루 금칼, 그래서 봉황문양 고리자루 금칼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가야 지역에는 이 용복문양하고 봉황문양이 많이 나옵니다. 신라 경우에는 요 세고리 고리자루 금칼, 요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옥정고분군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 환도대도가 나오고 있다. 네. 공주 문영왕릉에 있는 이 용문양 고리자루 큰 칼. 옥전에는 용봉 문양 고리자루 큰 칼. 경주 호우총에서도 나왔는데 다 부서지고 예, 용만 있는 고리자루 큰 칼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봤지만 세고리 고리자루 큰 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삼루 한도대도. 요게 이제 그 황남대총 이런 큰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옥정고분군 같은 거는 이제 용봉 문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경우는 좀 많습니다. 삼엽 한도대 세입 고리자루 큰 칼입니다. 이런 고리자루 큰 칼은 그 뭐 왕이 사용했던 그런 칼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용이나 봉황이 왕을 상징하니까 용봉 문양이 있으면 아마 왕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뭐 다양한 그 용봉 문양 고리자루 큰 칼의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옥전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옥전에서 나온 고리자루 큰 칼인데 요게 4개가 다 한 무덤 안에서 나왔습니다. M35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칼 4자루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얘가 유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M6호분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M45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참 정교하죠. 예, 요런 데 보시면 뭐 여기 지금 용이 11마리인가 이래 둘러쳐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PPT 다 공유한다고 하니까 또 집에 가서도 한번 보시고, 네. 또 실제로 또 합천박물관 가시면 이 다 전시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말가춤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서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 자료 14점 중에서 6점이 출토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늘어 16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 6점이 하여튼 나왔습니다. 김해 지역하고 동래, 부산입니다. 동래 복천동, 또 부산 오륜대, 경주 황남동, 경주 사라리. 일본에는 딱 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각종 말가춤들입니다. 예, 요게 말머리 가리개입니다. 좀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보면. 예, 요게 제일 독특하죠. 요 부분이 없습니다. 요 부분 없이 딱, 근데 이게 지금 뭐 부서진 게 아니고, 이게 완전한 형태입니다. 요 2개가 요 M35분 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고고학자들은 처음에 이 한 무덤에서 이 2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워낙 이게 귀한 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좀 다르면 시대의 차가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M45번에서 이거 2개가 딱 나옴으로써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아, 종류가 다른 것도 동시대에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건 발걸입니다. 여기 기꼬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뭔가 하면 말 엉덩이 쪽에 이 달아가지고 요 이제 딱 밀착시키는 부분도 있죠. 여기다가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나오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 주로 이제 우리가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 데서 이 싸우는 장면 이런 데 보면 이 기꼬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굴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판가봇인데, 판가봇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자, 요게 이제 비늘 가보시고요. 이게 또 투구입니다. 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임나 일본부설의 허구성을 밝히다. 이게 뭔가 하면,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을 4세기에서 한 6세기 동안 저거 일본이 지배했다 하는 그러한 학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임나일본부설인데 그 임나일본부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증거가 하나가 이겁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식민사관에서 따르는 그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믿는다면, 일본의 그 병장기나, 어떤 갑옷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나라를 정복하죠. 근데 오히려 저거가 정복되게 될 판입니다. 왜냐?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군사들의 진용이 중장기병입니다. 기병이 위주다. 왜는 그 당시에 어땠느냐? 중장보병이었습니다. 기병하고 보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그냥 일반 보병,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일반 보병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탱크가 와서 밀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갑옷의 형태도 보시면 외는 판갑옷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 저거들의 판갑옷이죠. 이런 거 갖고 이제 뛰다니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옥정고분군에서 아까 좀 전에 봤죠. 판갑옷 두 벌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벌이 옥정고분군에서 나왔다면, 그럼 옥정고분군 사람들도 왜처럼 별로 발달된 그런 게 아니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일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비늘 갑옷이 9벌 나왔다. 판갑옷을 2벌 나왔다 이랬는데요. 비늘 갑옷이 주력이었고 판갑옷은 아마 일본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라국이 대외적으로 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하고도 교역을 했을 텐데 그 외에 뭔가를 주고 외에서는 자기들 줄 게 판갑옷밖에 없으니까 이미 다라국에서는 다 비늘 갑옷 쓰고 있는데 판갑옷을 선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옥정고분군에 지금 판갑옷이 두 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들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요런, 마치, 신라건관처럼 출자형 금동관이 나왔고요.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좀 다 부서진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귀걸이입니다. 요 귀걸이를 보시면 요게 89호분에서 나온 귀걸이인데 상당히 정교하죠. 상당히 정교한데 요 귀걸이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요만합니다. 정말 작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사진을 크게 찍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M11호분 도굴꾼이 안 들고 가고 놔둔 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원래는 귀걸이는 쌍이잖아요. 진짜 정교하죠. 요 안에 있는 건 옥입니다. 그 감색 옥을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옥입니다. 여기. 요 안. 근데 그 둘러싸고 있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세공기술이 뛰어나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M35분의 금제 귀걸이들 5쌍이 나왔습니다. M35분은 왕의 무덤인데 남자도 귀걸이를 했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물로 지정된 유물들입니다. 이거는 합천박물관에 지금 없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사진이 좀 다르죠. 근데 요거는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경상대학교 박물관인데, 요것도 크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을 뚫지는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고리 있죠? 고리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실을 요렇게 귀에다가, 요렇게. 길을 뚫어가지고 이러면, 이게 무게가 좀 암만 요만하다 해도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귀가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요거는 옥정고분군을 대표하는 구슬들입니다. 네, M2호분 목걸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곡들이. 이거 사실 원래 모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땅에 박혀 있는 구슬들을 다 이래 모아갖고, 왜냐면 실은 진짜 다 썩어 없어졌거든요. 구슬들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조립한 것입니다. 요게 바로 그런 구슬들을 가공하던 숫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둥근 거는 이렇게 손으로 계속 갈았겠죠. 그 다음에 좀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대롱옥입니다. 대롱옥. 대롱옥은 옆으로 이렇게 쭉쭉 갈았겠죠. 그래서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28호분이라는 무덤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분 안에서 나온 숫돌입니다. 자, 뭐, 요런 기신 문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요게 이제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나온 민을새입니다. 이 좀 비슷하죠? 하만 마리산하고 그 옥정 고분군 비슷한 점이 바로 이 민을새에 있습니다. 좀 비슷한데 조금 부드럽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만박물관에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뭐, 대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 옥정 고분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세계유산 등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해 그 대성동 고분군하고 하만마리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이 세 개 고분군을 처음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에서 볼 때는 이게 그 가야 고분군이 그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훨씬 더 많은 가야 고분군이 있는데 세 개만 등재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옥정 고분군, 고성 송악동,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이렇게 이제 7개 고분군으로 등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뭐 상당히 뭐 복잡했습니다. 한 몇 년 걸렸습니다. 이거. 아마 처음에 세계 고분군을 등재 신청하자고 처음 주장했을 때부터 꼬박 10년 만에 작년 9월 달에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노력을 한 거죠. 어쨌든 뭐 심사 과정도 상당히 복잡했고요. 또 실사도 나왔고, 실사 기간 하필 코로나 기간이 돼가지고, 날짜 겨우 맞춰놓으니까 심사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못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등재 과정에서 그런 거는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를 한다는 것은 임나 일본 부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 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가야를 구해 주십시오. 합천을 다라국, 남원을 기문국으로 등재하는 것은 일제 식민 지배 논리인 임나일본부설과 정한론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일 매국 식민사학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합천군에서도 가야를 다라국으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라라고 이 군민의 소리에 이제 군수에게 바란다 뭐 이런 데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합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합천 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가 민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군민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또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소기의 경일기였다는 것입니다. 암만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동향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가야설은 허구다. 육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국사교과서 혹시 배우신 분들은 육가야라고 다 배워왔죠? 육가야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육가야설은 원래 신라말 고려 초에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현스님이 쓴 삼국유사, 그것도 육가야도 아닙니다. 오가야조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오가야조에
처음으로 실렸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뭐냐 하니까 아라가야, 곤영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5개죠. 오가야조에 5개입니다. 금강가야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오가야조에 그런데 이련 스님이 또 다른 자료도 본 것입니다. 본조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데 옛날에는 있었던 거죠. 이련 스님 당시에는. 본조사략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940년 태조 왕건 때입니다. 오가야의 명칭을 고쳤다. 그래서 금관, 곤영, 비화, 아라, 성산 5개죠. 뭐가 빠졌습니까? 대가야가 없죠. 이처럼 오가야조라고 딱 돼가지고 육가야조가 아닙니다. 어쩌면 김해가 빠지고 또 어떻게 하면 고령이 빠집니다. 이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오가야조에 보이는 곤영가야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가야입니다. 함령이 어딘가 하면 지금이 함창입니다. 상주, 예, 상주 함창 하는 그 함창인데요. 함창에 가야 고분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가야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성산가야 이러면 이제 성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성주에 가보시면 고분군 엄청난 고분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분군이 가야 고분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라입니다, 신라. 그러니까 결국은 곤영가야하고 성산가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야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무슨 가야는 가야 당시의 국명이 아니라 가야 제국을 나타내는 고려 초의 명칭이다. 고려 초에 예, 또 일부는 실제 가야 제국 내의 국가였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이 성산가야, 벽진가야라고도 합니다. 벽진가야에 보면 그 호족 중에서 이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총원이 성주이십니다. 이 사람이 벽진에서 성주에서 그러니까 막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여기가 가야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고려 초의 왕건은 그래 네가 가야라니까 가야라고 인정해 줄게. 성산가야라고 하자. 또는 벽진가야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결국은 고려 초에 우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의 후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은 신라의 반기를 드는 것이고 자기의 정통성을 어떻게 좀 나타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후백제 견훤도 내가 백제 후백제다 뭐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 궁예도 후고구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뭔가 정체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내가 옛날 어느 나라의 후예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가야의 후예다 이러면 그 가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가야는 전부 다 그 실제로는 고려 초에 나왔던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야 당시에는 이런 나라 이름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점입니다. 그럼 가야 당시에는 나라 이름들이 뭐가 있었느냐? 여기 가라, 알라, 다라, 사이기, 졸마, 고차, 자타, 삼바나, 걸손, 임내. 요게 마지막 멸망할 때의 기록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지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가라는 어디쯤이냐? 고령으로 추정된다. 고분군이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지정됐죠. 알라, 하만 마리산 고분군. 예, 다라, 합천 옥정 고분군. 사이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가에 있는 상가 고분군. 네. 그 다음에 사이기를 불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임면. 왜냐하면 불임면 신반을 보면 옛날에 이 불임면이 신이현이라고 했는데 일본어로는 신이끼라고 했다. 신이끼가 사이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차라리 그러면 상가의 옛 이름인 삼기가
사이기하고 더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이기는 상가 고분군을 만든 세력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졸마는 함량이라고 추정하는데 함량에 보면 백천리 고분군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배자 고분군으로 보기엔 너무나 조그만 무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고차는 고성읍에 있는 송악동 고분군. 이거 세계유산 지정됐죠. 그 다음에 삼반하는 보통 이 삼반하가 초파래, 사파래, 삼반해 이래가지고 지금의 합천 초계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초계면에는 가야 고분군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짜란 말이죠. 뚜렷한 고분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계가 옛날에는 신방까지도 다 고려시대 때는 그 합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령 부림까지도 보자 이랬는데도 부림에도 뚜렷한 고분군이 없다. 그 다음에 임내라고 하는 것도 어령으로 봅니다만 어령도 지배자 고분으로 볼 만한 무덤이 없습니다. 자타는 진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주에 있는 옥봉수정봉 고분군도 무덤 규모로 봐서 지배자 무덤은 아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정확하게 이 지역들은 어느 지역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다라고 김웅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의 의견을 보면 문헌 기록 속에서 가야 국명 중 가장 오래된 기록에 근거한 국명을 따른다. 그 다음에 합천 남원 고분군의 발굴 성과를 통해서 다라국과 김웅국의 중심 고분군으로 비정한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할 때 가야국 지역 명칭을 검토해서 유네스코에 그렇게 상정을 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일단 무슨 나라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도 뭐 말썽이 많으면 뭐 합천하고 남원은 그러면 이름 붙이지 말자. 일단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무슨 가야라는 명칭이 전해지는 정치체는 무슨 가야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건강가야, 고성 송악동 고분군은 소가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합천은 다라국, 남원은 김웅국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 신청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하도 이걸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내세우지 마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양직공도에 이 다라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 했던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서기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720년에 편찬이 됐는데 일본 서기는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역사책입니다. 일본 왕실이 천손이라 칭하며 권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편찬하여 내용과 연대에 심한 오류와 왜곡이 있다. 이거 이미 학자들이 다 밝혀낸 것들입니다. 오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 서기를 처음에 편찬할 때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됐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책들입니다. 백제본기, 백제기, 백제신참.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이 내용들을 다 보고 일본 서기가 그걸 내용을 따서 편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의 역사책들이 인용됐기 때문에 한국 고대사 관련 내용이 많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도 부합되는 것이 많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그런 기록과 아주 유사하다. 해서 일단 이런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 일단 비교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서기의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전하지 않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제의 오경박사, 우리 국사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기, 예, 왕인.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왕인 없습니다.
고구려의 담징,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그대로 다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일본 서기에만 기록된 내용도 있는데 이것이 한국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건 써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 성녀 담징이 일본 가서 쇼토쿠 태자에게 뭔가를 가르쳤다. 왕인 박사가 가서 일본에 유학을 가르쳤다. 얼마나 내용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그냥 교과서에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일본 서기에도 쓸만한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나 관련 내용도 풍부한데 내용과 편견이 조작돼 학계에서는 사료 비판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기록은 6세기 이후 기록은 신빙성이 높다. 왜냐? 이거를 그대로 본따왔기 때문에 백제 역사 기록을 그대로 본땄기 때문에 6세기 이후 기록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명이나 국명, 인명 등 고유명사는 좀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고유명사까지 가짜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유는 뭐냐? 일본서기 한반도 관련 기록의 기초자료가 백제 본기이기 때문이다. 이래 돼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일본서기는 내용이 조작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임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야사학자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자, 왜냐? 임나가 곧 가야라고 하는 한국 역사학자들 주장이 이걸 갖다 왜곡해가지고 임나 일본부가 곧 가야다. 이렇게 제야사학자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임나 일본부설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학계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라는 나라는 당대에는 가야라는 명칭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야는 뭐라고 불렸느냐? 일본 서기에 보니까 임나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야는 가야 당시에는 임나 또는 가라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중국적 기록에도 가라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적 기록에도 임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나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기록에 다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주장이 곧 임나 일본부서를 추정하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이비 역사학자, 원래 이덕일은 사이비 역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덕일은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정통 역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 변절하면 무섭습니다. 자기가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당군 신화, 당군 조선을 건드리더만은 이제는 이 임나 일본부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이 진짜 민족적인 것을 강조를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왜 독도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오히려 강단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강단 역사학자들을 식민사학자라고 매도를 왜 하는지, 오히려 자기가 시간 되면 식민사학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임나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야 지역 전체 또는 가야의 한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고해서 그 문헌들을 보니까 임나는 역시 가야 당시에 가야를 부르는 이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일본서기 편찬 당시에 가야라는 지명이 있었다면 가야라고 쓰지 뭐하러 임나라고 썼겠습니까? 당연히 임나로 표기하지 않고 가야로 표기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나중에 직접 한번 PPT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나옵니다. 임나 일본부설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역시 PPT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임나는 가야 당시 가야를 부르는 이름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역사 자료는 가장 오래된 것이 그 시대를 제일 잘 반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야라는 나라의 명칭을
삼국사기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강개토대왕릉비가 잘 표현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 강개토대왕비는 414년인가 그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바로 만든 비석 아닙니까? 414년경이니까 그 당시에 가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야가 있었죠. 그때 강개토대왕릉비에서 가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임나가라. 임나가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는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가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 인종 때 만들어진 역사책이기 때문에 아까 그 삼국유사 이련스님 말에도 나왔다시피 고려 태조 때 가야, 5가야 나라 이름을 바꾸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렇듯이 이미 가야라는 나라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 초기에 가야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고려 초 이전에는 뭐냐? 강개토대왕릉비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야라는 나라가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중국적 기록들도 한번 보십시오. 무슨 가야가 있는지 다 보면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야라고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야 시대에 적어도 가야가 1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 있었으니까 그 시기 동안 가야라는 이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게 뭐라고 불렸을까? 임나 또는 가라. 예. 요게 확실한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예. 그 강개토대왕비의 1920년대에 그게 훼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죠? 네. 그걸 식민사학자들이 나이고 뭐 간거라 했다는 겁니까? 아, 그거는 그 강개토대왕비에도 임나라고 하는 명칭은, 예. 훼손이 되거든요. 네. 훼손된 건 알고 있어요. 예, 훼손됐죠. 그때에 네. 일본에 있는 사람, 저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네. 훼손된 그대로 해서 그걸 식민사학자들이 받아들였다. 아, 그거는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훼손된 게 그 외가,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이제 그 외가 자기들이 그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걸 훼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를 전부 다 지 신민으로 삼고 그 주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강개토 대왕이 그 다 신민으로 삼았던 것인데 마치 외가 그랬던 것처럼 이 비석 자체를 바꿨거든요. 네. 예, 조작한 거죠, 그게. 예. 네. 아까 뭐 합천 군민이 아닌 사람이 네. 글을 올렸다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가야 유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네. 사람들이 유네스코 본부에까지 예. 이걸 그 등재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직접 가지는 안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그 노력을 하고 그랬죠. 예. 간다는 말은 했는데 그래서 그런 소문이 가지는 안 했습니다. 예. 아, 그까지 직접 예.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했죠. 예, 그래는 안 했습니다. 네. 그거 처음에 없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야. 어떤 거요? 그 등대를 네. 반대했던 사람들. 등재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라국이나 김웅국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은 그게 한반도 안에 있던 나라 이름이 아니라 저 일본 큐슈나 아니면 일본 동부 쪽에, 서부 쪽에 있었던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라국 김웅국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건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네. 예. 5분의 M 4호분 할 때 M은 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혹시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살았는데 여기에 꼭 M자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제 경상대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그 고고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고분을 발굴 조사를 할 때 이 고분의 현상을 보면 어떤 거는 봉분이 없고 어떤 건 봉분이 있으니까
그 봉분 있는 거하고 없는 걸 좀 구분하자. 이런 면에서. 예, 그래서 M을 붙인 겁니다. 예. 사학자들이 참 무섭네. 예. 그 이제 합천 그리고 한강 유역에도 예. 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 네. 굳이 이 쌍책이라는 지역에 아. 이렇게 지배 집단이 위치한 예. 이유를 어떤 지정학적 그 관점에서 예. 설명해 주시면 저도 사실 합천에 살면서 이 옥정 고분군이 합천 읍내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그 옥정 고분군 밑에 지어지다 보니까 관람객이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박물관이랍시고 지어놨는데 관람객이 많이 안 오면 옛날에 또 입장료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는 받는데 너가 관람객이 얼마나 오노 하면서 군의회에서 맨날 지적하고 이러는데요. 저도 그거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지금 다른 고분군들 한번 보십시오. 고성송악동이나 고령지산동, 김해대순 다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합천은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질문의 핵심인데 그 당시 쌍책이 있었던 이유는요. 이 당시에 이 옥정 고분군을 만든 세력이 대외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대외 교역을 하다 보면 그 당시 대외 교역의 루트가 육지가 아니거든요. 다 강을 이용했어야 됩니다. 예. 강이 지금 그 낙동강 본류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본류에서 우리 이제 합천 쪽으로 가는 게 환강인데 그 쌍책의 그 지역이 본류에서 한 2-3km 가깝게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강의 하류입니다. 한강의 하류니까 거기에다가 성을 지금 성산토성이라고 성이 있는데 성 딱 지어 놓으면 아무나 거기로 지나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통로를.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외 교육하고.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그 한강이나 또 낙동강 네. 본류의 뭐 청덕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율곡이라든지 네. 이런 데도 또 비슷한 이제 지형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있긴 있는데요. 율곡은 좀 멀고, 청덕은 이제 바로 그 한강하고 낙동강 딱 본류 만나는 쪽이죠. 근데 청덕에는 그 사람들이 살만한 좀 넓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고분을 조성할 땅도 좀 부족합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 네. 질문 아주 좋았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아까 그 판가봇이 올라왔다 했는데 예? 판가 예, 예. 그게 일본 외산으로 추정을 하시는 겁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가야는 이미 그 판가봇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물성이나 이 네. 조사를 해서 그걸 판별을 한다면은 철은 어차피 일본에서 생산 못하기 때문에 그 판가봇을 만든 철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재료를 분석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형태 양식이나 이런 걸로 양식 거의 같습니다. 예. 할 수 있다. 예. 일본의 판가봇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가봇이 예. 조금 더 발전하면은 비밀가봇인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가봇을 처음에 가야 사람들이 입었겠죠. 입다가 일본에 전달이 됐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가봇을 입다가 이거 불편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군사 체제가 중장 기병으로 넘어가니까 비늘 갑옷이 훨씬 쓰임새가 좋으니까 비늘 갑옷으로 넘어갔는데 그 우리가 비늘 갑옷으로 넘어갔던 그 시기에 일본은 판가봇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그 무덤에 이렇게 넣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시기적으로 이제 무덤 안에 다시 무덤이 생길 수 있고 네. 무덤 위에 다시 무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무덤은 발굴 결과 아래 위에 없었습니다. 딱 단일 무덤. 네. 네. 보통은 이제 무덤들이 조그만 무덤들은 보면 막 이래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 위에 더 씌워지고 막 몇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 판가봇이 발굴된 유구는 똑같은 그 한 유구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구점 만드는 방법은 한 가구씩 나게 비닐이 나니까. 만드는 비늘이 훨씬 더 그 수공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 판가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두 가지 판가봇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삼각판을 이어가지고 만든 갑옷이고 하나는 종장판, 그러니까 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판을 연결한 것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쉽죠. 비늘 갑옷은 훨씬 손이 많이 가죠. 네. 이거 세련되고 예. 세련된 게 지나치고 맞습니다. 일단 움직임이 원활하거든요. 이래. 한 마리 지나다니는 게 차근차근 차분하게 설명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투서 같은 느낌도 좀 있으시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오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 합천의 또 불교 8만 대장